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영향이 자산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DSR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모도 줄어들고 있죠. 그동안 돈 많은 사람 많다 했지만 결국 빚으로 시장을 뛰어온 거고 그 빚을 회수하는 과정에 접어드니까 자산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빠른 속도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상당 기간 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긴축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파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연속해서 6번이나 금리를 올리고 2번의 빅스텝까지 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다가 4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이제 4%대의 기준금리로 올라섰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고 이 역전된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무제한 돈풀기라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인플레라는 후폭풍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긴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싶었던 이런 디레버리징의 과정, 인플레의 역습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3.25, 미국은 4%의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리니까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리 낙관론에 대한 경고를 했죠. 내후년이나 인하할 거니까 지금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들쑤시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도 조절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하긴 했지만 언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기본 기조는 인플레가 잡히는 게 보일 때까지 상당 기간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LTV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치만 DSR 규제는 풀 수가 없죠. 그동안 소득은 보지 않고 부동산 담보가치만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렇게 대책 없는 대출을 해줘 왔습니다. 갚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빌려줬다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DSR 규제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루다가 이제 3단계 규제까지 적용이 됐고 총 대출 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액이 소득 대비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더 이상 안 빌려주겠다는 뜻이고 이건 담보 비율을 완화하더라도 풀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인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 대출에 대한 무게감이 커진다는 뜻이죠. DSR을 규제한다는 거 대출의 건전성 문제가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겪을 수 있었던 것 대출에 대한 무게감이 적고 또 이걸 갚을 능력 따위는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내서 앞다투어 집을 샀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빚 많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입니다. 부동산 감당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빚을 끌어내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시장 환경에서 이제는 완벽히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영끌 이전에는 살 수 있는 사람 다 산 시장이었고 영끌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간이 더 길어진 것 뿐이죠. 이후에 거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시즌이 도래하니까 더더욱 거래는 자취를 감췄어요. 22년 7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0건도 안 되죠. 거래가 안 돼도 가격은 오른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견딜만한 금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똘똘한 한 채는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강남의 물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11월 실거래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정상적인 거래는 한 3-4건밖에 안 됩니다. 거래는 종말을 맞았어요. 거래는 안 되는데 금리는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죠. 평균 금리가 연 6%대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끌한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빚을 낸 사람들인데 이제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됐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걸 겪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처분도 난감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래 절벽이 금리 인상 때문에 온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급감해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더 말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위기가 아직 닥친 것도 아닌데 위기 때보다
더 없어진 거래량입니다. 빚을 내서 산 집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 빚의 무게는 커져가고 있고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됐죠.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고 이르면 1년 뒤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고 지금 1년 가까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낙폭은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이 얘기,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금리 인상의 효과 때문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거래가 사라져도 이는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음마아파트 빅데이터 분석 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빅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죠.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거래는 완전히 사라진 시장이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른다고 했었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그 영향이 실감나게 됐고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났죠. 미분양도 쌓이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가격 수준까지 내려갔죠. 5억 한다던 아파트 3억대까지 내려갔고 2015년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5억 하던 게 3억 5천까지 내려갔는데 거래는 없습니다. 6억 하던 게 3억 8천까지 떨어졌고 이거 2015년 6월 가격 수준까지 내려간 거죠. 벌써 대구 같은 경우는 2015년 가격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월성동 이 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6억 하던 게 3억 반토막이 났죠.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도 8억 넘는다고 막 이랬었는데 5억대까지 내려왔네요. 7억 6천 하던 아파트 5억 9천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는 살아나지 않는 것, 미분양이 쌓여있는 대구의 현실입니다. 대구의 핵심 지역도 맥을 못 추고 있죠. 17억, 18억 이렇게 간다던 대구의 아파트 13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연동 센트럴파크 여기도 6억 가까이 갔었는데 3억 6천까지 가격이 내려왔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미분양이 급증하던 대구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분양가 5억대 팔고 있는데 주변에 뭐 3억대 이런데 이거 누가 사주겠어요? 그러니 경쟁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죠. 가격은 14년에서 15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신규 물량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더더욱 팔리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뭐 국회 이전 온갖 호재를 가지고 세종을 띄웠고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7억 넘게 찍었던 단지 4억 6천까지 내려와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이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 8억 2천까지 찍었던 단지인데 5억까지 내려와 있죠. 매물도 그 가격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고가 8억 넘게 거의 9억 가까이 찍혔었는데 5억대까지 내려와도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허구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죠. 결국 버티다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아니니 매물로 쏟아내고 있고 속절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어요. 동탄, 삼성 호재, KTX, GTX 온갖 호재 때문에 20억 클럽 가입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 왔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단지들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났죠. 15억 가까이 하던 단지 8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억 하던 단지는 4억 5천까지 내려갔죠. 10월에 6억에 팔렸던 게 11월에 4억 5천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인천 엄청나게 뛰었었죠. 제가 인천 관련해서 여기 워낙 공급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천이 서울보다 5배나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젊은 사람들 여기 가서 집 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덕에 많은 물량이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분양가만이라도 건지고 싶어 하는 상황이죠. 주변에 단지가 6, 7억 간다고 하면서 4억대에 분양하고 했었는데 올 초에 4억 8천에 팔리고 아무런 거래가 없습니다. 이제 분양가도 지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검단 올해 입주한 아파트 최고 8억을 찍었다고 했지만 4억대라도 누가 사주면 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미분양이 쌓여있던 대구 이미 14년, 15년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세종 그렇게 뜨겁다던 세종 반토막이 났는데도 여기도 아무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량이 있었지만 GTX 호재다 뭐다 하면서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젊을 때 영끌에서 뛰어들라 이런 얘기로 핫하게 뛰었던 검단 분양가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곽에만 발생하는 일일까요? 똘똘한 한 채 서울 불패를 얘기했던 서울 지역의 집값도 속절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어요. 고덕 아르떼온 강동의 신축 대단지로 거의 신도시 규모로 재정비된 지역이죠. 여기 강남이 30억 가면 여기는 20억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최고 20억 가까이 팔렸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13억대의 거래를 보이고 있어요. 불과 6개월 사이에 33% 이상 빠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여기도 마찬가지죠. 4월에 15억 가까이 팔렸는데 7개월 후에 10억대의 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살아나지 않죠? 여기 고덕동에 주상복합으로 공급된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는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8억 8천에 거래됐어요.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있음에도 신축 대규모 아파트 물량 이런 거에 힘입어서 강남 4구로 칭해졌던 지역들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 3구 여기는 어떤지 볼까요? 잠실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5억이 빠졌어요. 10개월 사이에는 6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25억 가까이 찍었다던 아파트 지금 18억대 거래됐습니다. 매물도 이 가격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잠실 엘스 아파트 여기도 10개월 만에 6억이 떨어졌죠. 26억, 27억 이렇게 간다던 아파트 지금 이거 제가 자료 만든 이후에도 또 거래가 찍혔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은 예외일까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팔릴 수 있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음마 아파트니까 거래가 된 거죠. 여기 5개월 사이에 6억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매우 단기간에 이러한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도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키워놓은 거품의 크기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더 갈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동안 공급 부족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계속해서 집은 지어지고 있었고 이런 물량들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집들 다 빚내서 산 거고 그동안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팔려고 매물은 시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12월에 연내 최다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경기도에 13,000세대, 인천에 3,100세대, 서울에 2,200세대 가까이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이런 물량들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잔금을 치러야 될 시기가 왔다는 뜻인데 돈 구할 길이 없으니 전세로 쏟아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게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싸게라도 팔고 털어야 하기 때문에 앞다투어 호가를 낮추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를 넘어서서 아파트까지 깡통 전세의 공포가 퍼지고 있죠. 인천, 경기 신도시 그렇게 수많은 물량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수 경기도권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다는 얘기에
또는 입주 때 돈이 없어도 전세를 통해서 분양가 다 메꿀 수 있다라는 이런 말만 믿고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전세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분양가 4억인데 융자 2억, 여기에 또 전세 2억 경기 지역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양조 옥정,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었던 지역인데도 영끌들한테 지금이라도 집 사는 게 이득이다라고 부추긴 결과 그 수많은 물량을 떠넘겼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맞물려서 전세 보증금 이것도 다 빚인데 땡길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서 그렇게 갭투자를 했던 지역들 전세금 내줄 돈이 없죠. 전세입자들도 사실 빚내서 들어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역전세가 난 집주인들 자기가 투자한 갭 여기에 돈을 일부 얹어줘서라도 지금 이 매물을 털어내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서울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부자 많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 정말 돈이 없습니다. 서울도 같은 현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향후 2년간 강남 4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 2만 가구가 넘습니다. 올해 2만 4천 가구, 내년에 2만 4천 가구, 후년에 1만 2천 가구, 6만 가구 넘게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강남 4구에만 2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 보증금 관련 통계 말씀드린 적이 있죠. 9억 이상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2만 가구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강남권에 수많은 9억 이상 전세들 깔려 있죠. 지천으로 깔려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만 가구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나마도 전세자금 대출 일부 받아서 이사비나 이자 내는 거 고려하면 안 옮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버텨줬던 거지 지금 이 수많은 물량을 메꿔줄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돈 구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개포 3단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인근의 블레스티지, DH 자이 뭐 이런데 전세 18억까지 받아둔 그러한 지역이죠. 여기 새로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전세 매물 쌓이고 있는데 9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만들 때 9억 7천 이게 최저가였는데 지금 9억 초반까지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소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잔금 치러야 되는 시기가 눈앞에 와 있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걸 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앞다투어 전세가를 내리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강남도 예외 없이 입주 단지마다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으로 4년치 임대료를 올려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천정부지로 전세값을 올려왔던 시장인데 전세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장을 채워줄 사람들 지금 10억 전세 살면 예전에 2%대 금리 상황이었다면 연간 2천만 원을 거주 비용으로 쓰는 거였지만 이제 7%대가 됐으니 7천만 원을 바닥에 깔고 앉는 거죠. 그러니 전세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조차 전세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입주 단지마다 역전세난이 나고 그나마 계속 살아주겠다고 하면 고마운 상황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반값 전세가 등장했다 뭐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반값이 아니라 원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새로운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전세값은 더 안정이 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겠죠. 영원할 것 같던 부동산 불패 이제 가려뒀던 진실이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현실화됐습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있죠. 2달 연속 미분양 4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이 잘 됐던 이유,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 딱 그거 하나였죠. 근데 그 시세가 아님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가격이 떨어져도 안 팔리는 시장을 보면 분양가가 비싸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분양은 쌓이게 되겠죠. 서울 아파트 매매량 900건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분양 물량 12월에 쏟아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 끝이 났는데 아직 못 판 물건들이 쌓여 있죠. 그러니 앞다투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털어내야 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여기에 돈 들어올 길 분양밖에 없는데 돈줄은 말라가고 있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건설사들의 현실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지금 70선이 무너졌습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현저히 적어진 상황,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어요. 금리가 좀 내려가고 군부를 짚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다시 살아날 텐데 연준은 고금리 유지를 강조하고 있죠.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저지른 연준입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는 거 거의 우리 느끼지 못하고 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 그것도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인플레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만이 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연준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빚을 잔뜩 진 우리나라, 그러니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60% 1년 내에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가장 큰 위협이 가계부채 문제라고. 이 문제, 금리가 낮을 때도 그 절대적인 금액으로 너무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전문가들 입 닫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황, 자영업자비, 전세보증금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약 3600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를 감당하는 비용, 기존 대비해서 4-5배 올라간 상황이 됐으니 터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러니 전문가들 이제 1년 내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감당 수준을 초과한 가계비 터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 숨 붙어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빚을 갚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니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은 올라간 금리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더 빚을 내주거나 한 숟갈이라도 얹어주면 개인의 부실이 오는 거 명약관하죠. 개인의 부실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DSR 규제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죠. 강제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빚인데 많이 받아서 투자해놓으면 돈 벌 수 있다라고 뛰어든 사람이 많으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집을 강제로 처분당해서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또한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지금 그러한 지경이죠. 부동산 거래 절벽이 왔고 경매시장도 신통치 않습니다. 면목동 빌라 감정가 1억 5천의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세 차례 유찰이 됐고 임차인 결국 8,500만 원에 직접 사들였습니다. 이거 전세가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주택을 매수한 이런 경우이죠.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니 경매 넘어간 주택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걸 사주는 사람은 줄어들고 사주는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 경매 법사가 과거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낙찰률 100% 넘어가는 수준으로 서로 앞다투어 사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법사가 대비해서 87% 이렇게 말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싸지 않으면 안 팔리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나마도 낙찰되면 다행인데 낙찰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낙찰률 7.9%, 평균 응찰자 수 4.3명입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 이제 경매 시장마저 그러합니다. 매수자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집값의 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유, 그렇게 얘기했던 집값 사실은 견고한 수요가 받쳐주는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품에도 영끌로 최대한 땡겨서 집 산 사람들, 금리 인상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남들보다 더 싸게 내놓지 않으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집이 팔렸다. 이런 얘기 현실입니다. 단지를 최저가로 내놔야 사람들이 보고 가고 집 보러 와서 또 거기서 수천만을 깎아야 팔릴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들어가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해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티던 사람들 상황이 급변하니 생각했던 금액에서 1억을 낮춰도 안 팔리고 그 이상 2억 이상 낮췄더니 겨우겨우 팔 수 있었습니다.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키워왔던 거품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내년 전망은 더더욱 어둡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죠? 무역 적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다 풀었다 이런 중국, 우리나라 무역의 제1순위가 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고 무역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적자 규모는 이전 최대치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나라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수입 물가가 높으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고 수출은 줄어들고 있으니 적자의 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는데 인플레까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으니 재산이라고 믿었던 자산 가치의 절반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거래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락, 더 빠른 하락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위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